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처음에 사연을 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친한 친구한테도 힘들다는 말을 쉽게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오긴 해요.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사연 채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한동안은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처럼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확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놓고 온 가방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중학생 때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키웠는데 얼마나 고되셨을지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려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게 미안했어요. 용돈도 알아서 벌어 쓰려고 했고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거의 다 해결했어요. 남한테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몇 년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서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자본이랄 것도 없이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한쪽 구석에서 혼자 만들고 혼자 사진 찍고 포장하고 그렇게 10년 넘게 꾸려오다 보니 지금은 작은 사무실도 하나 얻었고 아르바이트생도 한두 명 두고 운영할 정도는 됐어요. 결혼은 솔직히 서두르진 않았어요. 나이가 있으니 주변에서도 자꾸 이야기하고 누구보다 어머니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은 하지 말자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30대 중반을 넘기니까 친구들도 다 결혼해서 없고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소개를 거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출발점이었죠. 남편 될 사람은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첫 만남에서 딱 느낀 게 이 사람 필요 이상으로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요즘 소개팅 나오는 분들 보면 이력서처럼 자기소개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이야기 듣고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연애 초반에는 진짜 좋았어요. 제가 야근할 때 아무 말 없이 와서 포장 작업 같이 도와주고 무거운 택배 상자도 차에 실어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잘하고 그러진 않지만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대화 중에도 조용히 자리를 피해 한참 통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효자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밥을 먹다가도 영화 보다가도 심지어 중요한 이야기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나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시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잘 물어보셔서. 뭐 별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연애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사무실 근처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 사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슬쩍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정씨, 저번에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 분이 있었는데요. 누구요? 60대쯤 되셨나? 여자분인데 인상도 좋고 옷도 잘 차려입으신 분이었어요. 여기 쇼핑몰 사장이 은정씨 거 맞냐고 하더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 사무실 임차 계약은 본인 이름으로 됐냐, 막 이런 걸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어떻게 생긴 분이었어요? 키도 좀 있고 머리 단정하게 올리고 말씀은 점잖게 하시는데 물어보는 게 구체적이라서 뭐 잘 모른다고는 했는데 혹시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 없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땐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 사업 매출을, 계약 명의를 물어보고 간 사람, 저를 아는 사람인데 직접 묻진 않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캐묻는 사람. 그러다 그날 저녁에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남편의 사진들을 훑다가 남편 가족여행 때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바로 다음날 카페에 들러서 사장님한테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혹시 그때 왔다는 분 이분이에요? 사장님이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바로 이러셨어요. 어머, 이분이에요. 맞아요. 이분이셨어요. 저는 그 순간 속이 싸늘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장래 며느리 사업이 어떤지 미리 알아보고 싶으셨나 보다. 걱정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카페만이 아니었어요. 사무실 건물 1층 편의점 사장님한테도 비슷한 것들을 물어봤고 사무실 유리 너머로 내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직접 들어오진 않았고 그냥 한참 들여다보다가 가셨대요. 그때는 그냥 물어보셔도 될 일인데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혀 그러려니 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년 연애 끝에 그 사람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흔쾌히 수락했고 기뻤죠. 진짜로요. 그런데 약혼 소식 전하러 카페에 들렀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시어머님 될 분이 얼마 전에 또 다녀가셨어요. 좋은 일 있으려나 했더니 맞네요. 정말 축하해요. 또 한 번 약혼쯤에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좀 묘했어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한 번, 결혼 이야기 나온 후에 한 번, 뭘 확인하러 오신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잠깐 맴돌다가 그땐 그냥 지워버렸어요. 뒤에 남편한테 어머니가 사무실을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뭔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랬어요. 어머니가 원래 좀 관심이 많아. 그냥 당신 일 잘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겠지.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그땐 구분이 안 됐어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게 됐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이 다 있었던 게 아닐까. 결혼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제 사업 규모와 자산을 조용히 훑어보고 다니셨던 거라면 그건 며느리감을 걱정하신 게 아니라 며느리감의 재산을 파악하신 거였던 거죠.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땐 저도 예비 남편하고 결혼할 생각만 하느라 눈이 멀었던 거예요. 얼마 뒤 첫 시댁 방문 날이었어요. 저는 전날 밤부터 긴장했어요. 어떤 분일까? 첫인상은 어떨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옷도 단정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하셨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손도 꼭 잡아주시고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웃을 때 눈이 같이 웃질 않았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저를 아주 창창히 훑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슨 값을 따지는 것 같은. 그게 제 착각인가 싶어서 억지로 넘겼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쇼핑몰 운영한다고? 요즘 그런 거 잘 되나 몰라? 네,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직원은 있고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 정도요. 사무실은 임대야 월세야? 아, 지금은 월세로 쓰고 있어요. 말은 다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전 이게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들어오지 싶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번엔 친정에 대해서 또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친정은 어떻게 돼?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세요? 아이고, 그래? 그럼 어머니가 딸한테 많이 의지하겠네. 재산은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나? 아니면 은정씨가 다 맡아서 하고 있어? 그 질문에서 전 잠깐 멈칫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 중에 무슨 재산이요? 저는 웃으면서 그냥 얼버무렸어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다른 이야기로 돌렸어요. 시아버지는 밥 먹는 내내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주도권은 완전히 시어머니한테 있었고 시아버지는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이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지쳐서 그렇게 가만히 계셨을지 싶더라고요. 식사가 다 끝나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준혁이가 큰아들이라 책임이 많아요. 은정씨가 같이 좀 든든하게 받쳐줘야지. 그 말이 왠지 그냥 넘어가지질 않았어요. 큰며느리이니 든든해야 한다. 받쳐줘야 한다. 이게 정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달라는 건지 그 경계가 묘하게 흐릿했거든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넌지시 말했어요. 오늘 보니까 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 남편이 웃으면서 이랬어요. 원래 좀 현실적인 분이라서 그래. 왜 기분 나빴어? 아니 돈 이야기만 하다가 온 것 같아서 그래. 그런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로 닫아버리는 거, 그게 그날 제가 느낀 두 번째 찜찜함이었어요. 두 번째 시댁 방문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다 같이 모이자고 해서 갔는데 거실에 앉으니까 서방님과 동서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은 들어서자마자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저한테 작게 뭔 일이지? 라고 속삭였어요. 본인도 모르고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자, 준수랑 민지가 오늘부로 부부가 됐다. 식은 안 올리고 그냥 같이 살기로 했어.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요? 남편 얼굴을 봤더니 남편도 멈칫하는 표정이었어요. 반기는 건지 당황한 건지 모를 얼굴로 잠깐 굳어있다가 애써 웃으면서 잘 됐다고 했어요. 딱 봐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거였어요. 정작 당사자들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서방님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이 결혼이란 인생의 결정을 발표한 자리치고는 너무 조용한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동서는 달랐어요. 볼에 홍조가 약간 오른 것 같으면서도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살짝 다가앉으면서 어머니, 제가 같이 지내면서 이것저것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이 결혼의 주된 동기가 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찬장을 척척 열어 컵을 꺼내고 냉장고를 열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랍에서 찻숟가락을 꺼내는 거예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완전히 꿰고 있는 거예요. 시댁에 몇 번 온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자기 집이었어요. 제가 뒤에 슬쩍 남편한테 물었어요. 민지씨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나 봐? 남편이 잠깐 뭔가 생각하는 얼굴로 이랬어요. 자주 왔던 것 같긴 한데 뭐 거의 살다시피 했었지.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동서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서방님이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시댁에 드나들었대요. 처음엔 밥만 먹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청소도 하고 장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좋아하셔서 그냥 눌러앉은 거라고요. 차를 들고 나온 동서가 제 앞에도 잔을 놓으면서 이랬어요. 드세요. 이 차 저번에 어머니 선물로 들어온 건데 진짜 맛있거든요. 웃는 얼굴로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그 말이 어쩐지 이 집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내가 여기 다 알아요. 난 여기 사람이에요. 그런 선언처럼요. 자리가 정리되고 이야기가 오가는데 서방님한테 남편이 물었어요. 야, 너 결혼하면 어쩔 거야? 취직은? 서방님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이랬어요. 아니 뭐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천천히? 결혼까지 해서 한시가 급한 놈이 뭘 천천히 알아봐. 형은 뭘 이렇게 자꾸 물어. 그게 끝이었어요.
남편도 더 물어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서방님 취직 이야기는 그렇게 핸드폰 너머로 조용히 묻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는 서방님이 저런 대답을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게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서도 그 부분에선 말도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관심도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취직이든 뭐든 자긴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요. 뒤에 식사 준비가 시작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시자 동서가 바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 하겠다 저것 맡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방 일을 나눠 가졌어요. 저도 들어가서 도우려고 했더니 동서가 밝게 웃으면서 이랬어요. 아직은 손님이시잖아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형님. 제가 하면 돼요. 억양은 친절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묘하게 밀려난 기분이 들었어요. 도우려고 들어갔다 거실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 손님이라는 그 말도 참 묘했고요. 남편한테 눈짓을 했더니 남편은 그냥 어깨만 으쓱했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얼마 뒤에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지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은정이 네가 맏며느리니까 집안을 이끌어줘야지.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받았어요. 네, 저도 잘하진 못하지만 결혼해서 같이 잘해보면 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가치가 어딨어. 마지답게 해야지.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자리가 잡히는 거야. 저는 요즘 그런 개념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시어머니가 살짝 한숨을 내쉬면서 이러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마지가 너그럽게 양보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건 안 변해. 그 타이밍에 동서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많이 배울게요. 형님, 잘 봐주세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씩 웃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식사 내내 커피 마시는 자리에서도 각도만 조금씩 달라지면서 계속 나왔어요. 맏며느리, 양보, 희생, 너그러움. 전 그때마다 적당히 받아치거나 웃으며 넘겼는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게 덕담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근데 민지 씨 직업이 뭐야? 직업은 아니고 하는 일이 있긴 한데 뭐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던데. 서방님이랑 결혼하면 생활은 어떻게 한대? 둘 다 수입이 별로 없는 거잖아. 남편이 창밖을 보면서 이랬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겠지 뭐. 어머니가 도와주신다. 서방님도 그 말을 했고 남편도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전 그날 밤 고민이 많아졌어요. 남편과 저는 저대로 잘 살면 그만이지만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겠다는 발표부터 그 자리에서 저한테 반복되던 말, 맏며느리, 양보, 희생, 그 말들이 연결되면서 앞으로 시댁에서 제가 어떤 자리로 설게 될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시댁에 들렀던 건 제가 먼저 요청한 자리였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아야 하고 예식장도 알아봐야 하고 혼수 범위나 예단 같은 것들도 집안끼리 얘기를 나눠야 하잖아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어머니랑도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냐고 했고 저도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도 흔쾌히 오라고 하셨고요. 가는 길에 남편이랑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식장은 너무 크지 않아도 된다. 혼수는 실용적인 걸로 하자. 신혼여행은 길게 가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데로 하자. 저도 나름대로 메모장에 물어볼 것들을 정리해뒀어요. 예단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양가 상견례 자리는 언제 잡을 건지,
신혼집 계약 일정은 어떻게 맞출 건지.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미리 저녁상을 잘 차려놨더라고요. 분위기도 부드럽고 자리도 편안했어요. 시아버지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요. 동서는 그날 놓아 있었어요. 그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풍경이기도 했어요. 그때 남편이 먼저 운을 뗐어요. 엄마, 우리 이제 날짜도 잡아야 하고 이것저것 맞춰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의자를 당겨 앉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저도 메모장을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넣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서가 수줍은 표정을 지으면서 살짝 머뭇거리다가 이러는 거예요. 저 사실 임신했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어쩜 탄성을 지르셨어요. 그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었고 너무 크고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듣는 소식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기다리던 소식을 드디어 들은 사람 같은 반응이었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 손을 꼭 잡더니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입덧은 어떤지를 연달아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서방님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고 있었고요. 저는 가방에서 손만 뺐어요. 메모장은 꺼내지도 못해보고요. 남편이랑 저랑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오늘 이야기하러 온 것들이 다 뒤로 밀렸다는 걸 둘 다 알았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속으론 뭔가 정돈이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결혼 이야기하러 온 건데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됐지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이러셨어요. 얘들 신혼집은 어떡하지? 아기 낳으려면 넓은 집이 있어야 하는데. 서방님이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전 그 한마디에 잠깐 귀가 멈췄어요. 36살 남자가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발표를 한 자리에서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무도 이상하다는 반응을 안 했어요. 이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남편이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시어머니한테 말을 건넸어요. 엄마, 우리랑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날짜 잡는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손을 살짝 드시면서 이러셨어요. 그래. 아니, 근데 그건 좀 이따 하자. 지금은 이 좋은 소식을 좀 즐기자고.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남은 시간이 온통 동서 임신 이야기로 채워지면서 저와 남편이 이야기하러 간 것들은 단 하나도 꺼내지 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야기 하나도 못했네. 그러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핸들을 잡은 채로 이랬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되지 뭐. 저는 창밖을 보면서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임신 발표 자리, 시어머니의 즉각적인 반응, 서방님의 대책 없는 말, 그리고 우리 이야기가 통째로 밀린 것. 이게 그냥 타이밍이 겹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오늘이 그 발표 자리로 계획된 건지,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지 아닌 건지, 이 점들이 선으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선을 정확하게 그리기엔 아직 뭔가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또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방님 신혼집 얘기를 꺼냈는데 그럼 그 집은 누가 마련하는 걸까? 서방님은 백수, 동서는 파트타임.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진짜 시어머니한테 그 돈이 있긴 할까? 뭔가 계산이 서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맞지 않는 계산은 보통 어딘가 빠진 항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무렵 남편이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발품을 팔았는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집 하나 봤는데 꽤 괜찮아. 같이 한번 가볼래? 주말에 같이 가봤더니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였는데 층도 적당하고 채광도 좋고
방 2개에 거실이 넓어서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도 우리가 생각하던 범위 안에 들어왔고요. 둘이 나란히 서서 창밖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다음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엄마도 그 집 보고 싶다고 하시네. 전 살짝 멈칫했어요. 왜요? 속으론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집은 우리 둘이 알아보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왜 거기까지 오셔야지? 근데 그 말을 그대로 하기가 좀 못해서 괜찮으시면 같이 가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말에 셋이서 그 집을 다시 보러 갔어요. 어머닌 자기 집 보러 온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보셨어요. 수도꼭지도 다 틀어보고 벽도 손으로 두드려보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복도 폭이 좁다, 윗집 소음이 어떨지 모르겠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겠냐 물어보셨어요. 부동산 보는 눈이 있으신 건지 물어보시는 게 제법 구체적이었어요. 집을 보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공인중개사한테 이것저것 더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집 보는 자리인지 우리가 집 보는 자리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옆에 그냥 따라다녔어요. 한 번씩 저를 보면서 눈빛으로 어쩌겠어 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집을 본 뒤에 시댁에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집이 나쁘진 않은데 아직 결정하지 말고 다른 곳도 더 봐보라고 했죠. 발코니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전 그 정도면 괜찮았는데 저희 둘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면서 이러셨어요. 아이 됐어. 집은 내가 좀 볼 줄 안다. 내가 다시 알아볼게. 지금 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남편이 옆에서 말려도 시어머니가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내가 이쪽으로는 보는 눈이 있어. 집 계약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설마 너희 살 집인데 그냥 두고 보겠냐. 남편이 더 말을 못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더 이어가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일어섰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셨지만 전 집에 할 일이 좀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좀 있다 온다고 해서 저 혼자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시댁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핸드백을 뒤적이다가 멈췄어요. 화장품 파우치가 없더라고요. 아까 화장실 선반에 올려뒀던 게 생각났어요. 손 씻고 나서 거울 앞에 잠깐 올려뒀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립밤이랑 작은 거울이 들어있는데 거기 그냥 두기가 싫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골목 끝에서 다시 돌아서서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뻗는데 현관문이 닫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나오면서 완전히 안 닫힌 건지 살짝 열려 있었어요. 틈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거실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달랐어요. 저한테 하시던 그 부드럽고 점잖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쫓겨있는 사람처럼 급하더라고요. 야, 은정이 통장이랑 도장 여기 갖고 있어. 빨리 연락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어요. 그와 동시에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제 통장이랑 도장이요? 저는 핸드백을 그 자리에서 열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가방 안쪽 지퍼주머니를 열었더니 화장품 파우치가 없어진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옆에 넣어뒀던 작은 파우치에 통장이랑 도장, 신분증 사본을 넣어둔 그 작은 파우치가 없는 거예요. 가방을 두세 번 다시 뒤져봐도 없었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 올 때 핸드백을 잠깐 내려놨는데 그 사이 가져간 거예요.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이 됐어. 은정이 통장이랑 도장 지금 나한테 있다니까. 이거 쓰면 되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정도 결정도 빨리 못해? 아, 기회가 지금인데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꺼냈어요. 뭘 생각하고 당황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이걸 남겨야 한다. 그 생각 하나였어요. 그래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몸을 낮춰서 현관문 틈 가까이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최대한 소리가 잘 들어가도록요. 저는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야, 준수 집 계약이 먼저지. 은정이는 나중에 내가 잘 얘기하면 된다니까. 맏며느리가 집안 어른 말 들어야지 별 수 있어?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어요. 준수라면 서방님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계약은 우리 신혼집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서방님 집으로 생각한 거죠. 그것도 제 통장이랑 도장으로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만 잘 구슬리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눈을 감았어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전화가 조금 더 이어졌어요. 전 끝까지 거기 서 있었어요. 핸드폰은 바닥에서 계속 녹음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소리가 멀어진 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어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화장품 파우치. 맞아요. 그걸 찾으러 온 거잖아요. 전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한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앞에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표정이 굳었어요. 딱 한 박자요. 뭐 금방 풀어지긴 했는데 전 그 한 박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 왜 다시 왔어? 아, 제가 뭘 좀 안에 두고 왔어요. 아이, 그냥 전화하지. 준혁이가 이따 갖다 주면 되는데. 아, 그냥 골목 나오다가 생각나서요. 얼마 안 갔다 왔어요. 시어머니가 한 박자 더 뜸을 들이다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이랬어요. 어? 왜 다시 왔어? 뭐 두고 와서 잠깐 화장실 좀 들어갔다 나올게.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화장품 파우치를 챙겼어요. 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핸드백 안을 슬쩍 확인했어요. 역시나였어요. 통장과 도장이 든 게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전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요. 어머니, 저 화장실에 둔 건 찾았는데요. 핸드백에 작은 파우치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서류 같은 거 넣어둔 건데 안 보이네요. 혹시 어디 떨어져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한번 깜빡이셨어요. 글쎄, 못 봤는데. 제가 좀 찾아봐도 될까요? 중요한 거라. 그래. 저는 거실 소파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소파 쿠션 사이에도 손을 넣어봤는데 없었어요. 제가 여기저기 찾고 다니니까 남편도 일어나서 같이 찾기 시작했어요. 거기 뭐 들었는데? 통장 사본이랑 도장, 신분증 사본도 있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 중요한 거네. 아, 잘 좀 챙기지. 그걸 언제 꺼냈어? 핸드백에 넣어놨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어요. 전 일부러 시선을 그쪽으로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이동했어요. 아직 저녁 준비 전이라 조용했어요. 싱크대 위를 훑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방 한켠 냉장고와 벽 사이 좁은 공간에 작은 바구니가 있었어요. 평소엔 눈에 잘 안 띄는 자리였어요. 전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바구니 안을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제 파우치가 들어있었어요. 영수증 더미 아래에 반쯤 덮인 채로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게 악물었어요. 그리고 파우치를 집어들면서 돌아섰어요. 아,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핸드백 안에 파우치를 넣으면서 잠금을 확인했어요. 오른쪽으로 잠겨 있었어요. 전 항상 왼쪽으로 잠가요. 누군가 열어봤다 닫은 게 분명했어요. 전 가방을 고쳐들고 인사를 드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일부러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바깥 공기가 찼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겉으로는 평소랑 똑같았어요. 속으로는 아닌 척 유지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지만요. 화장실에서 주방까지 제 핸드백에서 파우치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몇 분인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그 몇 분 사이에요. 여기 이걸 조금이라도 더 뒀다가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집으로 오는 내내 저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신혼집 더 알아본다고 하셨잖아. 어디 보셨대? 그 엄마 집 근처 빌라 하나 받으셨대. 위치도 괜찮다더라. 방이 몇 개짜린데? 글쎄, 3개라고 했나? 3개짜리요. 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두 사람 신혼집에 방이 3개예요. 딱 봐도 넓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긴 가족이 쓰기엔 딱 맞는 크기예요. 며칠 후에 저는 처음에 갔던 부동산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박순자 씨 소개로 왔는데요. 빌라 계약건 확인 좀 하러 왔어요. 공인중개사분이 반가워하면서 이러셨어요. 아유, 맞아요. 어머님이 내일 계약금 입금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서류를 꺼냈는데 계약자 이름에 적힌 이름이 보였어요. 예상대로 서방님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확인했다는 말을 나왔어요.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근처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선명하게 정리가 됐어요. 시어머니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제 파우치에서 통장 사본과 도장을 꺼내서 계약금을 입금한다. 계약자는 서방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집은 서방님 신혼집이 된다. 남편은 그 집이 자기 신혼집인 줄 알고 있고 제 돈만 나가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하나였던 거예요. 맏며느리가 양보하고 너그럽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 그게 덕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이렇게 쓸 거라는 예고였던 거예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서면서 결심했어요.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 무렵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문자였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형님, 저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쇼핑몰 일 도우면 안 될까요? 가벼운 거라도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잠깐 생각했어요. 임신 중인 사람이 일을 하겠다고요?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선뜻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몸으로 괜찮겠어요?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 그 말에 크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일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쁠 때만 연락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택배 물량이 몰리는 날에 처음으로 동서를 불렀어요. 몇 달 사이 배가 볼록 나와 있었어요. 저는 자리를 안쪽에 마련해주고 가벼운 포장 작업을 부탁했죠.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어요. 몸을 쓰는 게 임산부답지 않았어요. 보통은 허리를 쓸 때 조심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도 한 손을 짚거나 천천히 움직이고요. 그런데 동서는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고 무거운 상자를 번쩍 들려고 하고 낮은 선반에 쪼그려 앉기도 했어요. 제가 무거운 건 들지 말라고 해도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사람마다 임신 경과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2번, 3번 더 왔어요. 그때마다 비슷했어요.
힘든 기색도 없었어요. 일이 끝나면 저한테 살갑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다녀간 다음 날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저한테 슬쩍 다가왔어요.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는데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응? 뭐요? 어제 민지 언니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민지 씨가요? 네, 근데 임신 중이라고 들어서 혹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싶어서요. 전 표정을 관리했어요.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 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운다뇨? 그건 절대 아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저도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리낌 없이 피웠다고요. 머릿속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임산부답지 않은 움직임, 담배까지 어쩌면 임신이 아닌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멈추질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동서의 임신은 이 판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카드였어요. 그리고 그 카드는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고요. 저는 며칠을 혼자 생각했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어요. 감정적으로 가면 오히려 흥분한 사람이 돼버리고 손해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을 불렀어요. 처음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엄마가 그랬을 리 없어. 그럼 이 녹음부터 듣고 말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날 현관 앞에서 녹음한 파일을 들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파일이 끝날 때까지 남편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짚고 이마를 손으로 감쌌어요. 이게 어디서... 전 계속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부동산에도 가봤더니 어머니가 계약금 다음날 입금한다고 했대. 며느리 통장에서 보낸다고.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서방님 이름이었어. 우리 신혼집이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서방님이랑 동서집이었던 거야. 어머니 계획이었고. 남편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이걸 듣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진 당신이 선택해. 난 나대로 갈 거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편이 잡으려다 멈췄어요. 제 눈빛을 봤을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겠죠? 저는 카페를 나와 시댁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더니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으셨어요.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은정아, 연락도 없이 왜?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절 보시더니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집에서 뭔가 터질 것 같은 공기를 오래전부터 느껴오신 분이라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저는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다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한 박자 굳었어요. 뭘 안다는 거야? 어머니가 계획하신 거요. 처음부터 다 얘기할게요. 어머님, 제가 인사 오기 전부터 제가 하는 사업을 알아보셨어요. 카페 사장님한테도 물어보셨고 사무실 유리 너머로 들여다보고 가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결혼이 결정되기도 전부터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닫으셨어요. 맏며느리가 양보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처음 만난 날부터 반복하셨어요. 그게 덕담이 아니었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제가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심어두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셨어요. 은정아, 그건 오해해, 어머니. 전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제 파우치 주방 바구니에 옮겨두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현관 앞에서 어머니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준수집 계약이라고.
저한테는 나중에 말하면 된다는 식이었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어머니 계획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제 돈으로 서방님하고 동서 신혼집 마련하려 하셨던 거예요. 임신이 그 명분이었고요. 그리고 제 허락 없이 제 도장까지 가져다 쓰시려고 한 거,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 재산을 제 동의 없이 움직이려 하신 거라고요. 시어머니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쾅 열렸어요. 동서는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얼굴이 빨갛고 숨이 가빴어요.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뭔가 아주 신나는 일이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싸늘한 공기 같은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다시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 가구 매장 다녀왔어요. 소파 진짜 좋은 거 봤거든요. 사진 찍어왔는데 저희 집 거실에 놓으면 딱이겠죠?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굳었어요. 임신 중인 사람이 가구 매장을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동서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려는데 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지씨, 저 혹시 배 좀 봐도 될까요? 동서 얼굴이 굳었어요. 네? 지금 몇 개월이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은정아,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동서를 봤어요. 왜요, 민지씨? 왜 안 보여줘요? 같은 여자끼리 뭐 어때요? 동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걸 갑자기 왜요? 제가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임신한 사람이 제 사무실 일하러 왔을 때 담배까지 피웠다면서요? 동서 눈이 흔들렸어요. 전 한 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동서가 뒤로 물러나다가 소파 다리에 발이 걸렸어요. 중심을 잃으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저는 손을 뻗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동서 임신복이 들려 올라갔어요. 딱딱한 테두리에 반투명한 실리콘 소재,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복대를 가족들 모두가 본 순간 거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본 순간 굳었어요. 마침 방에서 나오던 시아버지도 멈췄고요. 서방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동서를 보고 굳었어요. 동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임신복을 내리려고 허둥댔어요. 이미 다 보였는데도요. 그때 눈치를 보던 동서가 바닥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죄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시어머니와 서방님 그리고 동서. 각자 목적이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판 전체에서 돈줄일 뿐이었고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 파혼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이셨어요. 은정아, 잠깐. 저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봤어요. 제 통장에서 아직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참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경찰서에서 만났을 텐데. 여기까지 한 걸 다행으로 하세요. 시어머니 낯빛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어요. 뒤에서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아, 계약금은 어쩌냐고? 어? 우린 어쩌라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생각보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머릿속이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끝났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얼마 뒤 그 세 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사무실 앞으로 온 거예요. 마침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었는데 전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왔어요. 평소랑 달리 기가 좀 죽어 보였어요. 앉으면서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서방님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어요.
예비 동서는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굴 속일 생각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했어요. 제가 만만해 보였어요? 돈 좀 있으니까 이 집 맏며느리로 들어오면 양보도 할 것 같고 시키는 대로 할 것 같고 그래서 절 고른 거예요? 은정아,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계약금 문제는... 전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랬어요. 어머니, 제 앞에서 계약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멈추셨어요. 제 허락 없이 제 서류를 가져가려 하셨고 그걸로 다른 사람 집 계약을 하려 하셨어요. 임신도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요. 다 각자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던 거고요. 서방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한 번만. 서방님, 36살이에요. 직업도 없고 책임질 생각도 없고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몇 번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서방님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다시 동서를 봤어요. 민지씨, 거짓 임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집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서방님한테 뭘 믿고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전 솔직히 모르겠네요. 근데 적어도 저한테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동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형님. 진짜로요. 저는 그 눈물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다음으로 옆에 있던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계속 입을 꼭 다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진짜 그걸 모를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가족 될 사람한테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세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부분은 따로 다 알아볼 거고요. 지금으로선 연락 안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모으며 빌었어요. 은정아,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평생 갚을게, 진짜로. 우리가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서방님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던 거예요. 제발요, 한 번만요. 진짜 죽을 때까지 갚을게요. 동서도 바닥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한테 이러면 안 됐는데. 제발요, 언니, 살려주세요. 세 사람이 바닥에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살려달라는 말이 우스웠어요. 제가 누굴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갚겠다는 말도 우스웠어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러셨어요. 은정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제발. 예, 네가 그래도 우리 집 맏며느리.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서방님도요. 저 형수님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민지씨도요. 언니 아니에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은정아, 그래도 우리 준혁이는 어쩌니? 전 잠깐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건 어머니 업보죠. 어머니가 판짰잖아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에요? 이 집안에 사기꾼 아니고 누가 며느리로 들어오겠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한 명씩 일어섰어요. 세 사람이 가고 난 뒤 전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말을 하는 내내는 몰랐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해야 할 말을 했고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저한테 해야 하는 말들을 제가 해야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이후 일들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정리됐어요. 계약금은 결국 입금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파우치를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고 위약금 문제도 구두 약속 수준에서 흐지부지 됐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뒤에 남편하고는 한 번 더 만났어요.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안 돼? 그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를 완전히 등질 순 없잖아.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 줄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봤어요.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난 이 집에서 돈줄로 설계된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도 이해하면서 들어갈 순 없어.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당신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어머니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인 거지. 그게 결혼 전엔 안 보였는데 이젠 보여. 그리고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난 그 옆에서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겠다는 거야. 미안해. 그 자리에서 우린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헤어지는 자리는 오히려 짧았어요. 주차장 앞에서 인사를 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잠깐 그 사람이 돌아봤는지도 모르겠는데 전 계속 앞만 보고 걸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나중에 풍문으로 들었어요. 집은 결국 못 구했고 서방님은 시댁으로 들어갔고 예비동서는 그 이후로 시댁 출입이 뜸해졌다고요. 둘이 어떻게 됐는진 정확hin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한테서 딱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잘 살아라. 고생했어. 전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건강하세요. 시아버지는 그 긴 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보고 계셨을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 이후 사무실 일에 더 집중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화가 나면 일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한테 딱 그랬어요. 그때 진짜 많이 팔았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새 상품도 만들고 그러면서 머릿속이 정리됐어요. 아직까지 결혼은 못했지만 그 전에 가족 될 사람들의 민낯을 제대로 결혼 전에 봤다는 게 하늘이 도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이 맞을 때가 많아요. 확신이 없어서 망설여지는 거지 그 느낌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저처럼 넘기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용기 내세요. 감정보다는 증거가 먼저예요. 차분하게 기록하면서 확인하세요.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일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